안녕하십니까. 토노코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제22대 정기국회 여야 공방이 심화되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첫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중진으로 구성된 우리 국회의원들의 지난 21대와는 다른 전투력을 보여줄 거란 기대가 크죠. 또 지난 추석을 기점으로 지방선거가 조기 점화된 분위기도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16일 전국 4곳에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결과는 지방선거의 전초전이 될 거라는 분석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호남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건 모습이죠.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월간 정치 토크 시간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전국 정치권이 주력하는 현안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이번 재보궐선거에 임하는 지역 정치권의 모습과 변수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첫 국정감사를 앞둔 전국 정치권의 도민들이 주문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사실 지난해에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이나 예산 삭감에 대해서 국회 투쟁과 도민대회도 했었지만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명확한 원인 규명들을 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컸거든요. 그런 점들이 올해 총선에 반영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중진 의원들도 많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눈치 보지 말고 역량을 드러내서 그동안 전북이 받아온 차별과 소외를 끝내고 국정감사 사라고 해서 전북 의원이 주목도 받고 소통 등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도 했던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맹탕국감의 존재감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심이 크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여소야대 전국이고 전북 출신 최고위원도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중앙에서 여야가 특검에 싸우기만 하고 지역 정치권은 일당 독재 속에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도민들이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 확보로 최선을 다해주길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전남에 재보궐선거가 있다 보니까 전북 민심도 흔들리지 않게 민주당 지도부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고 대강법이나 공공의대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실제 법안 통과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이라고 보고요. 관련해서 여야 협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을 떠나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민들이 전국 정치권에 주문하는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조국혁신당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지났고요. 이제 정치권에서 민심을 파악했고 국회에서는 예산 정국에 들어가면서 국정감사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우리 국회의원들이 하는 역할 중에서 입법활동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핵심 사안이 바로 이 국정감사입니다. 국회 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지역 21대와 달리 22대는 선수가 중진으로 구성된 점을 부각시키면서 그만큼 큰 활약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 총선 이후부터 전해드렸는데요. 이경재 의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국정조사가 어떤 국정의 특정 사안에 국한된다고 본다고 한다면은 국정감사는 국정의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헌법에 규정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뭐 서류 제출이랄지 증인 출석, 참고인 출석, 증언, 검증, 의견 진술 요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국정의 잘잘못을 가리고 또 그 예산 집행의 잘잘못이랄지 이런 것들을 가려내는 그런 정치 이벤트인데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한테는 국회 꽃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스타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미처 우리 국민들이 파헤치지 못했던 또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파헤쳐져 가지고 세상을 좀 드러내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10월 7일부터 25일까지가 이제 국정감사 기간인데 사실은 흥미진진하면서도 또 날카로운 또 정쟁 한 복판에 올라설 것 보이는데 여튼 우리의 이제 관심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정은 물론이고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조착 상태에 빠져 있거나 또는 립서비스에 긋던 여러 가지 현안들 또는 잘못된 어떤 그런 절차랄지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파헤쳐 가지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겠다. 이것이 이제 국정감사의 목표고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일 텐데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벌써 3선 이상이 6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와는 달리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고 특히 지난 21대에는 맹탕국회 더구나 또 새만금 SOC 삭감에 따른 여러 가지
의기소침했던 또는 도민의 어떤 그런 상실감이랄지 이런 것을 맛봤기 때문에 이번 국감만큼은 그런 걸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뭔가 제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예. 욕심이 있습니다. 스타 의원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꼼꼼히 살펴보는 역할. 그래서 이경재 의원님 꼭 선수가 높다고 해서 잘 할 수 있느냐. 물론 선수가 높으면서 경험이 쌓여서 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초선 재선들의 또 활약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더 예. 네, 물론이죠.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초선 시절에 그 스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좌관들과 함께 어떤 주요 현안이랄지 사안을 정말로 꼼꼼히 체크하고 뭔가 국민 눈높이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기능을 할 때는 아마 국감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 나올 걸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이제 초선 의원들이 현직에서 경력을 많이 쌓은 탄탄한 그런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기대가 큰데 역시 성과로 성적으로 그걸 보여줘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해먹은 과제들에 대한 또 관심이 높은데 예컨대 남한 공공의전원법 설립 문제랄지 예. 설립 문제랄지 또 이제 대광법 개선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은 뭔가 이번 국회에서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해에는 서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관심 있는 부분은 총선 이전에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이 총선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정쟁의 도가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균형 발전 문제를 미뤄뒀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가 지금 현안으로 대두돼 있는데 이 문제도 조금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정책 과제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22대 첫 국정감사 각 의원들의 상임위가 있죠. 그 상임위의 현안을 공부해서 파악해서 질의하는 또 감사하는 국정감사가 되겠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우리 지역 아까 말씀하신 광역이 없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관한 범 대광법 내지는 공공의전원 사실 지금 의전 갈등 속에 있습니다만 지역 의사제를 통해서 공공의료의 필요성이랄까 이런 건 여야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충분히 많은 노력들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전혀 못 내는 건 물론 여야 간에 지금 갈등이 팽배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이 역할들을 좀 더 해주길 바라시는지요? 공공의존원 문제는 서남대 폐교 사태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이야기가 됐었고 이건 여야 합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정부에서 예. 원래 약속대로 추진이 됐어야 마땅한데요. 의료계 눈치를 보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또 여야 정쟁 과정 속에서 이 의제가 실종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지금까지 끌어왔고 당시 또 민주당 같은 경우도 공공의전원을 담당할 수 있는 상임위의 의원이 없었고 뭐 실제 그 지역구 의원은 또 다른 당으로 옮겨갔고 이런 그렇죠. 과정 속에서 서로 눈치만 보면서 제저로 물론 언론에서는 많이 부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그걸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체가 없었고 예. 여론이 악화되면은 뭐 도라든지 국회의원들이 신용은 했지만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현재 의료 대란 과정에서도 보고 있지만 이것과 무관하게라도 또 뭐 필요하죠. 공공성의 어떤 중요성들이 다시 한번 의료계에서 깨닫게 되는데 남원의 공공의존원 문제는 그 여야를 떠나서 아무리 정쟁이 있더라도 그 쉽게 말하면 현안 사업 해결 차원에서라도 여야가 물밑 대화를 꾸준히 나누면서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있는데 10월 7일에 중요한 그 국토교통부와 새만금 개발청에 대한 감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토위에 지금 우리 사선에 이춘석 의원이 있는데 실제 지금까지는 몇 번의 발언을 통해서 균형 발전 문제라든지 전북의 소외들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추상적인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우리가 잼버리 과정 속에서 많은 상처와 피해를 입었고 그러면서 새만금이 표류 일정 기간 동안 표류하게 됐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핵심 사업들이 미뤄지고 아니면 취소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이충석 의원이 앞장서서 그 지난 어떤 잼버리 사태의 원인이나 책임 문제 그리고 전라북도의 상처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부각되면서 실질적인 내용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예. 해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실제 지금 아까 의료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현재 그 지역구인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소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인 지역구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우리 전북의 주요한 현안 사업이기도 한 공공의료 문제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부각시켜서 단순히 의료인 몇 명이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좀 구분되면서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공공의료 문제는 현재 의료대안의 여러 쟁점들이 해결되면 같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해결될 문제라는 걸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박희승 의원이 어떻게 그 자기 지역구 현안이면서 전북의 현안 문제를 예. 해결해 나가고 또 문제 제기할 것인가 이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또 우리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내용 속에서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되는 것들이 실제로 예산도 많거든요. 우리가 일반인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예. 어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많은 노력들이 있었으면 하고요. 안혜영 의원도 환경노정위원장인데 물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그 환경 분야와 노동 분야에 있어서 우리 지역과 연동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 장관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오기 위해서 좀 노력들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번에 보면 그 우리 전라북도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한준호 의원이 우리 전라북도 뭐 민주당원들이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최고위원회에 입성했고 예. 본인도 몇 차례 전북을 방문해서 전북 의원 밖에 있지만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민주당 지도부와도 연계해서 우리 현안 사업들이 이번 국정감사 속에서 부각이 되고 그 예산 과정까지 연동되면서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 민주당 다수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 체제가 워낙 강화됐고 또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 체제, 여야의 갈등, 또 정부와 야당의 협치가 안 되는 속에서 일개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이 국민을 대표해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10명의 국회의원들 일당백으로 싸워주고 일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속에서 그나마 국토교통위의 이춘석 사선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대광법 질의하고 형평성 문제 얘기하고 그런 노력의 결과일까요? 좀 그래도 전북을 이제 고려하겠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들로 전개가 되고 있어서 이런 바로 의지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합리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예.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대광법 개정안을 보면은 여러 의원들이 이제 개정안도 내놓고 있고 그러는데 가장 걸림돌이 기재부였거든요. 그렇죠. 네, 국토교통부도 있지만은 근데 이에 대한 지금까지 이춘석 의원 말씀하셨지만은 이성년 의원이랄지 여러 의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또 김윤덕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대광법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 이해를 지금 한 상태거든요. 다만 이걸 이제 입법이랄지 제도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역시 이것도 순탄치만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동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고 이 문제가 뭐냐면 핵심이 전주 같은 그런 광역 도시권 인구 100만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지역은 대도시에 준해서 여러 가지 그 예산 조치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SOG 시설 문제를 도로 같은 그 문제인데 이거를 어떤 형평의 문제랄지 또 우리 지역의 전주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지역만 해줄 것이냐 이 문제 항상 부딪혀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지역의 전주와 유사한 지역과 좀 연동시키는 연대하는 그런 것도 필요해 보이고 또 이제 기재부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재부는 아직까지 뭐 진정성 있게 이렇게 마음을 바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국토교통위는 그래, 맞겠습니다. 그 좀 개선해야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예. 의료 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남은 공공의료원 문제도 여야가 좀 합의를 해가지고 늘어난 의대 정원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나 그리고 대학
별로 지금 신청을 받아놓고 있지만은 지역 의사제랄지 공공 의료 문제 이것은 좀 분리해가지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예. 이런 문제를 하나씩 좀 접근해 나가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또 지역 간의 이제 의대 설치 문제가 가장 현안이거든. 예를 들면은 총선 4월 10일 날 총선 다음 날 예. 목포의 김원희 의원은 좀 재선을 한 케이스인데 바로 목포대를 방문해갖고 총장과 협의를 합니다. 근데 협의 주제를 보니까는 목포대학교 의대 신설 문제를 갖고 총선 다음 날 당선 되자마자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순천이랄지 또 경북 안동, 뭐 목포 이런 데는 그 대학에 의과가 없어가지고 의대 신설을 가장 큰 현안으로 지금 내걸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문제를 의대 정원이 됐기 때문에 수도권은 제외하고 지역에 의대 정원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이 국정감사에서 지시하고 제시하고 해서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야가 아무리 정쟁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그런 것들은 합의해 나가는 그런 생산적인 국감이 알겠습니다.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자, 해봅니다. 국정감사에 대한 활약을 기대해보고 있고요. 지금 10월 16일이면 이제 전국에서 영광 곡성을 비롯해서 4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는 처음 봤다. 마치 대선급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은 해당 지역은 없습니다만 자 그로 인해서 벌써 2026년 6월 3일에 있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도지사 후보부터 시장군수 후보까지 93명까지 뭐 자천타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우선 왜 이렇게 빨리 그 어느 때보다 이 지방선거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을까? 이것은 아마 영광 곡성에서 이루어지고는 재보궐선거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의 점화를 먼저 터뜨리면서 민주당과 대결 구도를 표현했습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우리가 영광 곡성의 10월 16일 재보궐선거 결과가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 이렇게 이제 점을 쳐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 대표님.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골 동네 그 단체장 보궐선거가 몇 개 있는데 이렇게 지금 모든 중앙 뉴스를 장식하면서 그 각 당 특히 야당끼리 어떤 경쟁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건 드문 일인데요. 그렇죠. 과거 우리가 안철수 현상이 있었을 때 그 어떤 호남 지역에서의 대결 구도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요. 네. 근데 보궐선거 이전에 우리 전북 같은 경우도 실은 누구나 다 보궐선거가 있을 걸로 정읍이 이미 항소심 재판이 작년도 11월에 이미 이루어져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어떤 확정 판결이 나서 뭐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어떤 결론이 나고 특히 항소심에서 어떤 1,000만 원의 어떤 내용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있을 걸로 누구나 예상했는데 영광 곡성 같은 비슷한 시기에 같이 판결이 나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전북은 전혀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들리는 이야기하면 뭐 그 변호사를 통해서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고 뭐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사자는 누구나 다 뭐 그런 심리가 있겠죠. 재판 확정 판결, 대법원 판결을 하루라도 늦게 받고 워낙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늦게 받고 싶은 생각이 좀 대법원은 대체 뭐 하는가. 대체 요즘 대법원은 상당히 정치적인 것 같다. 우리 사법부가 정치화되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6개월, 3개월, 3개월, 6, 3, 원래 3이 특히 있는데. 선거법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빠르게 판단을 해줘야 하고 그래서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대법 판결 4개월 해가지고 3개월, 그 거의 10개월, 뭐 1년이죠. 1년이면은 이렇게 끝내준다는 게 본인들 스스로 항상 공언해 왔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법원도 비판받는 거다 정치화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한 룰들이 쉽게 보면 우리 법의 최고 보루라고 하는 대법원부터 그런 문제를 지켜줘야지 않나.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그 조국 혁신당은 지난 총선 과정 속에서 쉽게 말하면 비례대표 득표율은 민주당을 압도했잖아요. 그런 과정에 45.54%.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국회가 개원되고 나니까 여야의 뭐 완전히 양당 구조의 어떤 정쟁으로 가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은 존재감이 없는 거죠. 민주당을 따라다니기에 바빠가지고
그 실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부각되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완전히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있는 어떤 구도로 되다 보니까 존재감이 많이 잃었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뭐 거의 한 자릿수까지 내려오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위기감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광 곡성 보궐선거 특히 영광 선거에 일찍부터 뭐 자취방을 얻어서 뭐 상화를 한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 보면 거의 당력을 총동원해서 조국 혁신당이 무엇인가 일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 당시의 여론조사에서도 그 조국 혁신당 어떻게 보면 쪽이 좀 부각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미 본격 선거운동에 이제 들어가서 다음 주 금토일 날 쉽게 말하면 투표가 있고 그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 본투표가 있잖아요. 예비투표 본투표가 이제 한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진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를 표현해서 국민의힘당은 영광 쪽에랑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렇게 보통 이제 삼각구도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아주 각축을 벌이면서 각 당들이 총력을 다해서 곡선과 영광인데 특히 영광 선거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어떤 승리하면 이후 어떤 과정 속에서 호남에서 어떤 자기 당의 어떤 주도력들을 회복할 수 있고 그런 여세를 몰아서 지방선거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각 당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조국혁신당은 그런 의미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만약에 여기에서 지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어떤 사법 리스크도 있는데 이런 선거에서 지게 되면 그 자기의 가장 텃밭이라고 생각하는 호남에서부터 위치가 흔들리게 되고 지도부 어떤 비판, 퇴진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총력을 다하다 보니까 거의 조국혁신과 민주당이 적대적 정당인 것처럼 지금 싸우면서 서로가 막 서로를 완전히 지금 맡아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총선과 지방선거는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결 구도가 펼쳐지게 됐고 그 첫 바로미터가 영광과 곡성에서 재보궐선거가 이뤄집니다. 물론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도 진행이 됩니다만 이 호남 안에서 상황을 지금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열기 속에서 입지자의 자천타천 숫자가 이렇게 많나? 지금 물론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도지사의 8명, 교육감이 6명, 전주시장 7명, 군산시장은 11명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있다는 건 뭐 유권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경재님. 그래서 영광 곡성의 결과에 주목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일단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것 자체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언론 보도 그다음에 이제 정당을 통해서 이 자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면면이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도 역시 가봐야 할 문제고. 그렇죠. 다만 이제 이런 분들을 면면을 보니까 되게 이제 민주당 활동을 하면서 정당에서 탈락한 또는 지난번 선거에서 경선에 탈락한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장적을 가졌던 분들이라는 것이 공통 현상이고요. 내전에 이제 복당이 안 된, 복당이 안 된, 맞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조국혁신당이 뭔가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적어도 인물을 발굴해서 적어도 이런 정도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유권자들이 하고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 인물을 내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기준에 또는 정서에 합당하냐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도상 도당 위원장을 인터뷰를 할 텐데 정도상 위원장이 밝힌 게 있거든요. 뭐 정치학교를 좀 수료를 한달치 또는 중앙에서 활동해가지고 뭔가 영향력도 있고 이름 석자 되면 알만한 그런 사람들 공천하겠다랄지 또 하나는 도지사를 비롯해서 모든 단체장 공약을 다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밝힌 적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그런 기준에 부합하려면은 지금부터 열심히 사람 발굴하고 접촉하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걸 하고 있는지 현재 언론 보도랄지 당에서 내건 사람들 보면은 상당히 미흡하다 기대에 미흡하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영광 군수, 곡성 군수에 주목하는 거는 4월 10일 날 총선이 6개월 만에 치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남 민심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 흐름을 보기 위해서 중요한 그런 바로미터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치러질 지방선거의 어떤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랄지 조국 혁신당 대표가 현장에서 뭐 최고위원을 회의를 한달지 아니면 뭐 한 달 살이를 한달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응집력을 보여야 지방선거 때 뭐 광역의원도 있고 기초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장도 마찬가지고 후보를 영입을 할 수 있고 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그 뭐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도 있고 거의 그 대등한 그런 위치에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그래서 역시 또 흥미진진하고 주의 있게 보는 그런 흡인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를 치를 때 이제 인물이냐, 구도냐, 이슈냐 어떤 이런 그 기준점이 되는 이제 화두가 있는데 사실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분위기, 선거에 대한 관심, 또 투표율로 이어지고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아까 김영기 대표님 8년 전 안철수 등장으로 인한 국민의당이 우리 저기 10석에서 7석을 차지한 걸 보면 분명히 어떤 경쟁 구도가 한번 펼쳐지게 되면 유권자 입장에서 움직임들이 일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총선과 지방선거는 다르긴 하고 지금은 또 다릅니다만 그래서 영광과 곡성의 결과가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 아까 말씀하신 정읍에서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면 내년 4월에 또 재보궐의 가능성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 그런 의미에서 김영기 대표님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주판을 굴린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전북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민주당 공천자는 한 명이니까 한 명이죠. 네. 아까 입지자 뭐 그게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여기도 막 어중이 떠중이도 많더라고요. 간에 보니까 뭐 아무튼 내가 철들고 나서 선거 한번 나온 사람은 그 명단에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표현은 그런 것도 좀 정확하게 진짜 출마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야지 막 너무 숫자를 늘려놔 버리니까 어떤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허수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광 선거가 5만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부안 정도의 도읍지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인구는 5만이에요. 5만, 4만, 그 5만 다 되더라고요. 보면 부안 정도의 어떤 도시 규모인데 실제 이러한 특히 또 보궐선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보궐선거는 투표율도 동시선거보다 낮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낮고 그러다면 특히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떤 지역 유지라든지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이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공천받았냐, 누가 조직력이 있느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실제 막 마치 그 거대 정당들의 명운을 걸고 이런 거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만큼 초조하다는 거죠. 거대 정당들이 초조하다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냥 보궐선거는 보궐선거로만 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로 보면 무진장이나 임순당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기반 인사 무소속으로도 이 호남 텃밭 민주당 텃밭 무소속 단체장도 많이 되거든요. 민선 6기에서는 14명 중에 6명이 무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막 목숨 걸 해서 지역의 농촌에 조그마한 어떤 그 단체장 선거를 마치 중앙 정치화 해가지고 전국에 막 핵심 당원들이 다 몰려가서 여과 놓고 뭐 해가지고 막 숙식하면서 선거운동하는 모습이 좋지 못하다. 그 시간에 제발 좀 경제 파탄 나고 민생 어려운 진짜 우리 중앙 정치를 제대로 해야지. 그냥 제법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그 유력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진짜 제대로 해가지고 지금 다 서민들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런 건 뒷전이고 어머니 가서 선거운동에서 얼굴 낯 안 내밀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하면서 이러는 모습이 현재 우리 잘못된 지금 정치 모습이 아닌가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지역을 놓고 보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지만 그중에 반수 이상은 등록도 못하고 그냥 회자만 되고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나 살아있네. 나 언제 정치할지 모르네 하면서 알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명단에도 몰라가면 정치적으로 매장당한다고 그러냐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안 나가려고 하지만 그냥 이름은 계속 거론시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각 정당이 공천을 한 명씩 하는 거고
결국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쭉 뭐 독점적 지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 선거에서 비례해서 민주당에 승리한 조국혁신당이 어떤 틈새를 하면서 뭔가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안철수 바람은요. 예. 그 쉽게 말하면 당시 민주당을 통해서 대권을 통해서 대통령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희망이 좀 약화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대선에서 지고 이래서 새로운 어떤 희망을 받고 대선 주자로서 안철수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직결하면서 바람을 일으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선거 대선 패배에 대해서 실망한 쉽게 말하면 호남 유권자들이 대안을 찾는 과정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 현재의 내용은 보면 우리가 그 현재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는 있어도 이재명 대표를 그 대신할 대안으로서의 조국은 본인조차도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분이고 아직 그런 대안으로서는 전혀 부각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바람들은 저는 한계가 있을 거다. 예. 이렇게 과거하고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거 그렇죠. 아닌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리고 결국은 우리 지역의 어떤 지방선거 입지자들도 물론 당헌 모집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도지사 선거에서 보듯이 이제 지역의 유권자들도 좀 지쳤거든요. 좀 식상하고 그래서 아무리 막 그 사둔내 팔초원 학연 혈연 지원을 통해서 당원을 모집해도 지역적 분위기에서 저분이 우리 지역을 책임질 사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러면 아무리 당원을 모집하더라도 여론조사와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물론 뭐 당원 모집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진정으로 지역을 위해서 공헌할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시민적 인식, 국민적 인식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본인의 이미지와 그 실질적 어떤 지역에 본인이 도움될 수 있다는 본인의 상품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해야지 당원 모집 해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리 없는 사람은 당원이 10배가 많아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패배하는 걸 지난 총선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전 선거에서도 봤고 그래서 지역의 많은 유권자들이 뭐 선거는 출마는 자유니까 나올 수 있지만 진짜 출마를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출마를 해서 내 재산을 불리려는 것인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나는 내 이 한 몸 불살라서 낙후된 지역을 한번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일으켜보겠다거든요. 이런 자기 상품을 알리는 데 주력해야지 맨날 돌아다니면서 당원 모집 해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워낙 이제 권리당원의 비중이 경선 과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김영기 대표님께서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치 토크는 참여자치 전북 힘연대 김영기 대표,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번엔 조국혁신당 정도상 도당위원장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총선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의 재보궐선거를 영광 곡성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도 또 진보당도 함께 몰입하고 있습니다만 조국혁신당 이번에 치러지는 선거를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고 어떤 마음가짐일까요? 이번 선거는요, 뭐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선거에 불과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와 중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민주진보진영이 당선된다면 윤석열 정권의 치명타를 입힐 것 같습니다. 예. 부산 금정구에서 선거가 8번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7번을 국민의힘당이 당선된 지역입니다. 이번에 변화가 생긴다면 국힘당 텃밭에서도 민심이 들어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 둘째는 호남에서 재보선 선거는 지방 정치의 혁신을 불러오게 될 것 같습니다. 조국적 혁신당 전북 도당에서는 특히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낸 것만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긴장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여론조사에 1위를 기록하자
조국혁신당에 대한 전북 지역의 민심에도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그동안 눈치를 보던 사람들이 혁신당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론조사만 가지고도 그렇게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남 안에서는 영광국성의 선거 결과가 굉장히 유의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고 지역 자치단체장이 없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맞습니다. 예. 그 이미 뭐 영광에서는 그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지금 초박빙의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곡성에서도 최초 여론조사에서는 한 20% 정도 지지율이 나왔습니다만은 꾸준히 상승하는 기류에 놓여 있고요. 예.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재선거에 후보를 낸 것만으로도 호남 정치 혁신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민주당이 상당히 긴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그 이 긴장은 우리 호남 전체의 유권자들에게 매우 좋은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민주당이 긴장 안 했거든요. 그 재선거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민주당이 판을 너무 키운 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영광 곡성 선거는 선거대로 치러지겠습니다만 이 선거로 인해서 여론조사만으로 인해서 이 조국혁신당의 문을 두드리는 아마 전현직 시도의원들 또 정치인들일 텐데 물론 이제 신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후보를 선정해야 되는 숙제가 있고 이미 지난 총선 때 정두성 위원장께서는 조국 대표를 통해서 정치학교 그리고 그 정치학교를 통해서 인물을 만들어내겠다. 준비된 후보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으시죠? 아닙니다. 제가 그 조국혁신당 중앙당 교육연수원장이거든요. 예. 교육연수원 내에 조국 정치학교를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커리큘럼을 짜고 있고 예. 교수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조국 정치학교는 한국 정당사에서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대학원 석박과 수준의 커리큘럼을 준비하는 실습형 정치학교입니다. 대개 이제 다른 당의 공직선거 출마자들은 사이버 교육으로 16시간 정도의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데 조국혁신당은 그렇지 않을 예정입니다. 특히 사이버 교육의 약점을 보자면 이 출마할 후보자들이 16시간에 이수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니까 공천 신청할 때 예. 이분들이 화면만 켜놓고 다른 일을 해요. 거의 내용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국 정치학교는 기본적으로 학기제로 운영될 것이고요. 어허. 정치 철학이나 그다음에 실습형 선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우 그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재선거가 끝나면 조국 정치학교 운영에 관련된 중요 사항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그 입지자들의 조국혁신당으로 입당하는 시점은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지금 정읍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와서 예. 정읍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기 중에 있고요. 아하. 지금 뭐 임실군이나 여기저기에서 보면은 이미 입지자들이 당원들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또 여러 군데에서 전현직 의원들도 문을 두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재를 양성해내야 되기 때문에 인재를 양성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끝없이 접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씀은 민주당의 어떤 경선 과정을 보면서 조국혁신당이 인재를 양성할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상 도의원, 기초자치단체 의원들 보면 수준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부가 안 된 분들이 상당히 있고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에서는 도의원 22명이 무투표 당선되었고요. 그렇죠. 기초의원 33명이 무투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이건 뭐 지방자치의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가를 할 기회도 없고 공부를 하지 네. 않아도
후보가 되는 것만으로도 당선이 되니 이런 예. 부분을 이제 지적하시는군요. 지역위원회 위원장, 즉 국회의원에 대해서 충성심만 발휘하면 예. 공천을 받고, 충성심이 약하면 아무리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좋은 후보라도 컷오프 시키는 게 지난 우리 호남 정치의 문제이잖아요. 예.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하. 자, 아무래도 민주당을 이제 겨냥한 말씀들로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두 분 패널 함께하고 계시는데 두 분의 질문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인사 나누시죠.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까 도중에도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요. 그 지방선거 앞두고 조국 혁신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지금 부쩍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것은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택지가 넓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크게 환영을 하고 있고요. 네. 말하자면 독점적 구도 민주당에 그걸 해체하는 그런 경쟁 라이벌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지역 네네. 주민이랄지 지역이 정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네. 반기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선명성이라고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인물이 저는 앞으로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인물을 후보로 내세울 것인지. 근데 네. 지금 몇몇들을 보면은 과거 민주당에서 뭐 탈락했거나 경선 불복했거나 탈당했거나 이런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아직 그런 작업까지는 안 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네. 후보가 앞으로 주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네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치학교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후보를 조국 혁신당이 정말로 유권자의 기호에 맞는 후보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닌가.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획기적 파격적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 좀 궁금합니다. 지금 조국 당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네. 정치학교에서는 새로운 실험들을 해낼 텐데요. 인재 양성에 대해서. 우리 목표는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시켜서 올바른 그 지역구에 출마시키는 겁니다. 올바른 지역구라는 게 좀 이상하네요. 적절한 지역구에 출마시켜서 당선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선거법상으로 보면 기초의원이나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상당히 약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만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 인재 영입에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파격적인 인사들을 등장시켜야 되는데 제일 네. 중요한 것은 중앙 무대에서 성공한 사람 중심으로 인재를 영입하게 되면 또 지역 내에서의 위화감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 되도록이면 지역 내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인재를 성장시켜서 내보내는 방식 이것을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보면은 다른 당에 비해서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나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정치적인 지식이나 철학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기 어렵습니다. 많이 네. 언론에 알려져 있거나 아니면 활동 현장에서 잘 알려진 분들이 과연 또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참 이 지역에서는 더욱더 인물 찾기가 어렵고 언론도 중앙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에 지역의 네네. 인물을 찾기가 더 어려운 구조. 그렇다 보니 민주당 안에서도 늘 고질적인 어떤 고민을 갖고 있었고 그런 대안을 찾고자 했으나 찾지 못했던 결과가 그래서 경선으로 치달았던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마 이경재 의원님 질문은 그래서 더욱더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이런 이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정도성 위원장님이 정치학교를 통해서 한다고는 하시나 그게 유권자에게 얼마만큼 전달이 될 것인가. 현실적으로 그 인재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우리가 그 기초의원,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더더욱 그러한데요. 정치 실습 시간에 각 지역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 지역 유권자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커뮤니티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생활 밀착형 인재를 키워내는 것, 이것이 기초의원과 도의원의 핵심이고요. 자치단체장은 조금 더 행정 능력이 있거나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나 좀 창의적인 사람들. 예. 그러니까 전북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창의성 부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분들을 모시고 와서 민주당과 경쟁하게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희 대표님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도상 도당 위원장님이 원외이긴 해도 쉽게 말하면 엄연히 원내 의석을 상당수 가지고 있는 지역의 원외위원장이면 저는 좀 정두상 위원장님의 어떤 활동 아까 뭐 정치학교라든 이런 것들이 내부적인 활동이고 네. 그건 진보당이 더 잘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진보당이 막 뭐 지역구 기초 광역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네. 저는 도당 위원장에 걸맞는 대적 활동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의 주요한 현안이나 이런 거 있으면 엄연히 거의 어떻게 보면 이당의 책임자로서 민주당 도당 위원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하는데 정당 투표를 보면 예. 일당이죠. 예. 정당 투표를 보면. 그게 예. 거의 안 보이거든요. 저도 내가 정두상 위원장 얼굴을 잘 아는데 어떤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바쁘시겠지만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회의하고 이런 거 바쁘시겠지만 결국은 지방선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선거가 총선이 아니고 지방선거라면 우리 도당 위원장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이러면서 조국에게만 모든 거 인재 영입하러 맡기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막 이번에도 됐잖아요. 거의 뭐 네네. 나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조국에 뭐 비례대표하고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두상 위원장님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런 분들을 조국 대표에게 추천해 나가는 형식으로 해야 그 사람의 인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전라북도를 위할 사람인지 진짜 정의로운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이 정두상 위원장님이 잘 알 거니까 그런 걸로 해서 추천이 돼야만 우리가 중앙의 눈높이로는 좀 부족하더라도 지역성과 지역과 결합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과 결합을 해야 창의성도 나오는 거잖아요. 뭐 낙하산으로 네네. 내리면 뭔 창의성 있겠어요. 그냥 땡 치면 서울 가기 바쁜 사람들인데 자취방을 예. 여기다 두고 큰 1년에 몇 번의 행사나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더 우리 정두상 위원장님이 전라북도 주요한 자리에 더 적극적으로 대외 활동을 하셔야 하지 않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이번에 언론 보니까 저는 정두상 위원장님 이야기가 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언론에 지금 현재까지 입당하겠다고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물론 뭐 언론의 그냥 자의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이거 뭐 정치 유랑들 이렇게 방랑객들 이렇게 모아주는 것 같아가지고 느낌이 셌거든요. 그러니까 정두상 위원장님은 그럴 거라고는 않지만 정두상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만 진짜 네네. 그 전라북도를 책임지는 자세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고 이래야만 하지. 아까 정읍이나 임실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면 과거 막 한번 출마한 사람들 지금 임실에 후보자가 20명이에요. 그런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조국혁신당에 들어갔다 한들 그게 조국혁신당의 어떤 전망하고 맞는 사람들인가부터 시작해 정읍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좀 우리 위원장님의 어떤 자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그건 예. 그런 것들이 돼야만 좀 더 말씀 조국당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아직 뭐 싶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네. 이제 문을 두드리는 제가 상황에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라북도 관가에서는 저를 잘 불러주지 않아요. 왜냐 쓴소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잘 안 불러주고 예. 초대도 않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주요 행사에는 잘 못 가는 형태고요. 뭐 초대도 안 했는데 굳이 찾아갈 필요는 없어서 발언할 기회도 없고 참. 그래서 안 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당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와 아리백 용인에 있는 아리백 단지를 새만금으로 이전시켜 오기 위한 세미나 같은 걸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지산지소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중앙정부에 압박하고 민주당을 압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의 발표, 세미나 등을 통해서 아마 조국혁신당 활동이 조금 더 드러날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나 김영기 대표님 말씀대로 제가 자주 그런 사람 많이 모이는 관가의 주요 행사에 얼굴을 비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초대해주지 않으니까 예. 내가 가겠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이게 조금 심리적으로 복잡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관가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지역에 그건 알고 있어요. 저도 한 번 안 봤어요. 저는 40년 어떻게 보면 직인데도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 지금 뭐 곧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다리고 아마 계세요. 걱정은 안 해. 안 와도 예, 되는데. 그래서 아마 조국혁신당 도당 차원에서는 누구보다 지역구의 의원이나 지역구의 현역 자치단체장이나 지역구의 현역 기초 광역의원 한 명이 필요한 아마 절실함이 이게 한 명이라도 활동을 하면 우리 지역의 진보당 정의당의 도의원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있고요. 그 언론에도 참여할 수 있고 행사가 있을 때 각자의 직책을 가지고 참여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으로서는 당의 도당만 존재할 뿐이다. 아마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충분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결 구도가 이제 펼쳐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준비를 열심히 하실 것 같고요. 이경재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짧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읍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뭐 내년 4월로 만에 예정이 된다고 한다면 가정입니다. 된다면은 조국혁신당에서 후보 낼 텐데 뭐 정치학교 나오고 이소 그런 시기적인 것이 지금 못 되잖아요. 내년 4월이면은 내년 우리가 정치학교를 내년 4월부터 개교하려고 그러니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정읍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정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후보를 냅니까? 경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정읍에 아직 우리 당으로 후보로 할 만한 사람들이 계시긴 하지만 아직은 그 인재 영입 절차를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략 단수 공천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입당하신 분들이 후보에 신청을 하게 되면 경선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예. 아무도 후보 신청한 분이 안 계시면 그 지금 예정하고 있는 입당 예정이나 인재 영입 예정하고 있는 분을 단수 공천에서 후보를 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국혁신당 정도상 전북도당 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김영기 대표님의 쓴소리가 오늘도 상당히 많은 의미와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자, 정치 토크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한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뭐 국정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뭐 중요한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국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현안들, 문제들, 사장돼 있던 문제들 그런 것들을 각 상위별로 뭔가 좀 들춰내가지고 바로잡고 대안도 모색하는 그런 생산적인 국감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조국혁신당의 정도상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라북도의 일당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넓혀졌다는 측면에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정치학교가 됐든 뭐가 됐든 인재 영입해가지고 뭔가 좀 그 경쟁 구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정당으로서 그런 장치를 계속 구축해 나가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예, 최근에 그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문회나 이런 것들 보면 다시 과거로 회귀한 느낌을 갖거든요. 목소리만 크지 알맹이는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 국정감사도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의원들만이라도 진정 어떤 전북의 핵심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그 기승전결이 있는 어떤 해설과 이해를 구하면서 그걸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이 쌓여서 이후에 어떤 예산 투쟁 과정에서도 우리 전북이 실질적인 내용을 오도록 지금 예산 꼴등이잖아요. 제주도 빼고 거의 꼴등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번 국회의원들 책임은 아니겠지만 올해의 예산 투쟁은 이번 국회의원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고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뼛속 깊이 경쟁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요망 욕거리거든요. 그래서 경쟁 있는 구도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진화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국정감사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16일 재보궐선거 결과 가지고 다시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논술위원, 참여자치 전북심리연대 김영재 공동대표 함께했습니다. 토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